알면 당신도 버텨라. 이월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예. 자,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법대랑 MC 김효로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에 남은 겨울 기운, 제가 봄날로 싹 바꿔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새학기에 설레는 새내기처럼 봄만 보면 설레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진짜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늘 설렙니다. 아, 그래요? 법이라. 예. 근데 저는 무슨 철지난 가을에 모기가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이 노래는 가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자, 원래는 지난주쯤 졸업 시즌이고 이제 지금 봄방학이고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 좀 바뀌었죠? 네, 바뀐 지 좀 됐는데요. 그게 우리 때랑 스케줄이 많이 달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졸업식도 12월에 하기도 하고 1월에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아무튼 저희도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 프리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언제 다니는지 쉬는지 이게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힘들어, 우리도. 네. 방송 스케줄처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면은, 네. 깜빡하면은 그냥 놓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 전 팀장은 아이가, 올해 8살 이제 제가. 이제 막가네, 올해 3월에. 3월에 입학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3월에 입학. 그건 똑같네. 요즘 근데 초등학교가 줄줄이 좀 폐교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뭐예요? 네, 일단 저출산의 여파로 초등학교들이 많이 폐교가 되고 있는데요. 문 닫은 초중고가 1980년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곳이 전국 3,8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야, 이거를 만들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지역이 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초중고에다가 네. 대학까지 이제 도미노 폐교 위기가 지금 카운트다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데이터를 보니까 1에서 6학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돼요? 지금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1,488개 학교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네. 네. 그 지역별로 소규모 초등학교는 경북의 231곳을 비롯해서 뭐 전남 223곳, 전북 199곳, 강원 189곳, 경남 178곳, 충남 169곳, 그리고 경기 119곳 순으로 많았고요. 작년에 신입생이 아예 안 들어온 아예 안 들어간? 0명인 학교도 전국에 115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도 이제 폐교의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전교생이 심각합니다. 60명이 안 된다는 건 아이고. 한 학년에 10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무튼 걱정입니다. 이 저출산도 문제지만 지방 소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지역만 잘 되면 뭐합니까? 이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역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숨통 좀 트게 해줄 법안 뭐 없나요? 네, 이 법안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난해 12월 28일에 이제 통과된 법안인데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습니다. 다행이다. 자치도가 많이 생기네요. 작년에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전북 입장에서는 경사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 도시면서 네. 산업화 과정에서 또 수도권 차별, 그리고 영우남 차별, 호남 내 차별까지 그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그들에겐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전북 지역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민들도 기대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전북은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예,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네.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그에 부합한 특례를 발굴 확보해서 인구 증가라든지 산업 발전이라든지 지역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도모까지 뭐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동력을 얻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균특회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말하는 건데 1년에 한 5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해요. 크네요. 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 이양과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 시도 지역 자율 개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오는 2027년에는 그 2,200억 이상의 재정 악화가 지금 전망돼 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균특회계 전북 별도 계정이 설치돼서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뭐니 해도 앞으로 이런 그 사업을 펼치려면 재정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일 텐데 재정 확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젊고 새로운 전북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행은 내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통과됐으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공포가 이루어지면은 1년 후에 법이 시행되니까 내년 초에는 새로운 전북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법이 새로 생기면 우리의 꿈도 조금이나마 커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꿈을 여는 법태랑 오늘 법 주제는 뭐죠? 자, 지역 소멸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태랑 주제는 지역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입니다. 지역이 바로 서야 국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떤 분이 이 대의를 향해 나아가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강원 관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설치 대안은 등에 관한 가결되었음을 특별법안 선포합니다.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휴가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휴가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서 쉬면서 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전문 법원이 있을 때 네. 우리 법조인들의 역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사건을 전담하는 법조인들도 양성해낼 수 있고 충남 보령 서천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정치인.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 둘러봤는데 보니까 끝장 뉴스, 끝장 TV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끝장이라는 단어를 원래 좋아하신 겁니까? 뭘 끝장 내시겠다는 건지. 제일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네. 몇 명에서 회의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어떤 이름을 붙일까? 네네네. 그래서 뭘 하든 끝장을 내보자. 예. 반드시 끝은 예, 본다. 끝장을 내자. 저희는 행사할 때 제일 싫은 게 끝장 무슨 콘서트 뭐 이런 거. 끝도 없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시간 안 정해놓고 하는 거. 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그냥 한번 하면은 이거 결과 볼 때까지 한다. 예. 약간의 그 뚝심과 네. 오기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예. 자, 아무튼 이번 달에는 그러면은 어떤 일의 끝장을 볼 생각으로 뛰고 계실까요? 2월 달에는 어떤 끝장을 보실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네네네. 또 다음 총선을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예. 그런 훌륭한 당대표가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네네. 뭐 끝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끝장이 있네요. 3월 8일이 예. 끝장이네요. 네, 예. 그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뛰시면 되겠네요. 예.
그 이제 예전에 이력들도 봤더니 네. 뭐든 시작하시면 또 끝장을 보십니다. 그 행정고시 먼저 패스하셔서 교육부에서 7년 재직하셨고요. 행시 패스. 그 후에 이제 또 사법시험을 보십니다. 이것도 패스. 그래서 결국 부장판사까지 하게 되는데 끝장 보셨네. 여기서 이제 정치계로 네. 발을 딱 들이시게 된 네, 어떤 네. 계기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인생을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법조인이 되고 싶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행정고시를 먼저 해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래도 처음 가졌던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법시험을 보고 부장판사까지 됐는데 야 처음부터 그냥 내가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좀 힘들어도 아니, 처음부터. 처음에 좀 사법시험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오히려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때 행정 경험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의 경험 예. 또 법관으로 근무할 때 국회에서 2년간 법제사법위원회 파견 나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자,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구나. 예.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네네. 지금의 정치인의 장동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행정도 능동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그에 비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능동적으로 그리고 가장 앞서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국회에 이제 네. 입성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현재 상당히 많은 그 위원회 활동하고 또 계세요. 뭐 이것저것. 법제사법위원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이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가능한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듭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이걸 소화하시죠? 이게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네. 다른 분들은 4년 해야 될 것을 2년 안에 하라고 너무 많은 역할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운동하면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년을 뛰지만 남들 4년 뛰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곱하기 뛰겠습니다. 2로 하셔야 되는 거네. 이제 곱하기 2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당해서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 남들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살고 계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간 동안에 그 의정 활동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다 네네.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죠, 또 뭐 예. 모든 법안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것인데 네네.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조재훈 하사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뭐 가혹행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했지만 국방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명확한 입장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의 사과 표명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그 질의 이후에 유가족들께서 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네. 본인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에 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사실은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걸 대신해서 네. 의원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한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네. 되네요. 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을 이렇게 모시면 국회 일도 뭐 중요하시겠지만 사실은 지역을 살리는 일을 입법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전 차트만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방송 보면 이렇게 하나씩 뜯죠. 뜯죠. 예. 뜯으면 이제 예상치 이렇게 못한 건 없습니다. 예상-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 예상하고 계시는 게 들었습니다. 예. 자, 장동혁 의원님의 네. 지역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지역 경제 살리려면 우리 모두 워케이션. 관광진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네, 워케이션. 이게 뭐야 합성어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법안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워케이션은 예, 쉽게 일과 예. 휴식을 워크 예 하고 베이케이션을 합쳐놓은 겁니다. 아, 워케이션. 그러니까 쉬면서 예, 그것도 편안하게 예. 뭐 좋은 관광지나 이런 곳에 가서 쉬면서 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 보령 서천 같은 경우는 네. 보령은 뭐 아시겠지만 모드 관광, 예. 서천은 또 생태 관광. 그렇죠. 근데 그런 곳에 와서
그것들을 즐기시면서 일을 뭐 해라. 한 달 동안 뭐 즐기면서 일을 할 수 뭐 있다. 제주살이처럼. 예, 그렇습니다. 뭐 한 달간 뭐 보령살이, 뭐 해양 이 모든 걸 즐기면서 또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일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고.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반 시설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하고 한다면 그것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법안을 한번 발의해 봤습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이 현실성이 있는 게요. 사실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해도 효율성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직장을 가야 되는 게 아니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생뚱맞은 제안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지역 관광도 상당히 진화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지역의 관광 형태도 잠깐 들러서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을 익히고 그 지역의 삶을 체험해 보고 싶은 그런 관광 형태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딱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드팩을 딱 바르고 일하고 있는 거지. 아, 진짜 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뭐 필요로 할 때는 생태원을 거닐면서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쉬면서 일하는 것이고 일이 쉬는 거고 쉼이 또 일이고 그러네요. 근데 보니까 21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관광발전지수가 117개 국가 중에 무려 15위네요. 그렇습니다. 꽤 높네.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한류열풍 같은 것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 그런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역 관광 같은 경우는 내국인들이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휴가 일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산업연구원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식 확산의 기대 효과 분석과 휴가 사용 촉진 방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차 부여 일수가 15.1일이고요. 1년에. 그나마 휴가 사용률이 52.3%래요. 일주일밖에 안 쓴다는 얘기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OECD 주요국 평균 연차 휴가 부여일수가 네. 20.6일, 휴가 사용률이 한 70% 되니까 14일 이상 쓴다는 얘기.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관광발전 지수에 비해서는 이렇게 휴가 사용이 적은 맞네.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 이런 분들은 휴식은 일과 분리돼서 일의 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속선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휴가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휴가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일주일 가지고 뭐 보령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휴가를 좀 쓰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와 부합해서 예. 뭐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예. 법안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이 먼저 관광진흥법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법의 기본 내용은 네.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워케이션을 위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런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그런 기업들한테 일정한 뭐 지원들, 인센티브. 인센티브도 예. 주고 또 금전적인 지원도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예, 예. 보니까 임금 근로자가 1,400여만 명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로 나와 있네요. 예. 예. 이걸 뭐 다 휴가를 쓰면 한 거의 17조 가까운 여가 여가 소비 지출이 지출 있고. 유발 효과가 있고요. 네. 또 거의 30조 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만큼 또 네. 다른 인력들이 또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되는 예, 거죠. 그렇죠. 21만 8천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예. 자, 이제 어떻게 연계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CA-ENM 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이거 예. 예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작년 10월에 네. 제주점이라는 오피스를 만들고요. 예. 워케이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월정리에 있는 거점 오피스에서 매달 10명씩 근무한다고 하는데 네. 뭐 거의 제주에서 이제 한 달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보령에서 서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시스템과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MOU를 맺어서 특히 이런 뭐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들이 아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요. 그래서 저 가겠습니다. 이게 지원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갔다 오라고 하면? 기업이 여기가
그래서 네. 그렇게 진짜 보령 한 달 살기, 서천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오, 좋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워케이션이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기업들은 좀 플랫폼 기업일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네이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강원 춘천에 있는 연수원하고 일본 도쿄에서 워케이션 선보였고요. 매주 직원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최대 4박 5일 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당근땡땡에는 함께 일하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데 3명 이상의 어떤 팀원이 모여서 제주, 강원, 남해 이런 곳에서 원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숙박, 교통, 식비 이거는 누가 낼까요? 회사에서 내기. 당연히 회사에서 냅니다. 당연히 일하러 갔는데. 맞아요. 근데 제공을 이제 이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 이 비용의 일부를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죠.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 잘 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성수기에 사실은 휴가다, 여행이다 맞아요. 이런 걸 가는데 비수기에 가면 더 좋지. 이 워케이션 된다면 이제 맞습니다. 비수기도 또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요. 예. 그래서 분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역 분산화 차원에서도 워케이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너무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근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도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근로기준법은 이제 재택근무 또는 원격 근무를 하는 근로자 수가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이제 코로나에서 경험을 했고 2019년에 9만 5천 명이던 것이 2021년에는 114만 명. 그래서 폭발적으로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회사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이제 근무를 네,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원격 근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네.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것을 인정. 근무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만 채우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격 근무가 뭔지 이제 그런 정의 규정을 하고 고용주가 그러한 원격 근무, 즉 다시 말하면 워케이션 근무를 네, 이제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그걸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하도록 하되 이제 거부할 경우에는 왜 거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서 근로자한테 이러이러해서 내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서 네.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을 반영해라. 그렇습니다. 그죠? 현재 이제 그게 가는데 법안이 못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팀장,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들 준비하고 있죠.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시라는 곳이 있어요. 2018년부터 오클라호마주 밖에서 털사시로 이제 이동하는 원격 근무자에게 1년간 $10,00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무료 업무 공간들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등 약 40개국에서는 원격 근무 보편화로 급증한 이 디지털 노마드족들을 위해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걸 도입을 했대요. 의원님,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 이게 사실 운영하는 국가나 지역이 벌써 꽤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것이 이제 해외 기업에 고용된 고소득 원격 근무자에게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벌써 2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이것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업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제약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꼭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해라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가 여기서 근무하겠다라고 근무지 선택권을 딱 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외 조항이 있나요? 뭐 그렇게 원격 근무를 하다가도 꼭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네네네. 생기면 근무지를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자가 저 원격 근무 좀 워케이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안 돼라고 할 때는 네. 왜 안 되는지 이유?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예. 자,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는 뭐 워낙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다 호의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때요? 아마 저희 보령 서천 지역 말고도 네. 많은 지역에서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사실상 그 관광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도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의원님들 경우에는 당연히 공감을
표시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 지금 제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보태지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입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네. 빨리 네. 긍정적으로 예.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의 지역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 그 두 번째 법안은요. 해양강국에 해사법원이 없다니요. 이 법원 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법 개정안입니다. 네, 해사법원. 이게 우리나라에 없다는 얘기는 예전에 저희가 다른 그 의원님 오셨을 때 들었거든요.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인데 취지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아마 세계 10위 정도의 해양 강국일 것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해사 분쟁도 늘어나고 많죠. 그런데 네, 네. 사실 우리나라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 법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죠. 예를 들면 뭐 특허법원, 네. 회생법원 이렇게처럼 어떤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어쩌면 회생법원, 특허법원이 있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해사 사건의 전문성은 더 필요할지도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해사 사건 분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사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사 분쟁이나 해사 사건의 처리를 다른 외국 그러니까. 법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모든 비용들을 외국에서 지출해야 되고 그런 모든 비용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서 불리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해사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있을 때 네. 우리 법조인들의 역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예. 향상되고 이런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조인들도 양성해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해사 사건에 대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가서 해야 되잖아요. 뭐 그죠? 그런 다른 나라의 해사 법원이나 해사 분쟁 기관에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다 없어. 보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분쟁이 증가하면서 지출한 관련 법률 비용만 연간 4천억이 된다는 분석도 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그 해안 도시에 설치하고서 대대적인 해사 법률 서비스의 홍보를 통해서 동아시아 해사 법률 서비스 시장을 좀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도 빠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빨리 생각이 나서야 될 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해사법원이 없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매번. 어쨌든 그동안 필요성들은 얘기해 왔지만 네.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산.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 또 법관을 증원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네.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들도 아직 경쟁이 치열할 치열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내신 해사법원 설치하자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해사법원의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냐. 사실 법원 설치에 관한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을 어디에 설치할 그렇죠. 거냐인데 네. 저는 세종특별시에다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 의원님 오신 분은 또 부산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인천이라고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천 부산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또 세종시를 얘기하시네요. 네네. 왜 세종시입니까? 왜 세종시냐? 아니 왜냐면 해양도시 쪽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해양 도시라고 하면 해양 도시에 둬야 된다고 하는 근거 중에 첫 번째는 해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해안이 저쪽 끝에서부터 저 예, 밑에까지 예, 있는데 예. 어디서 발생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치우친다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인천과 부산. 부산이 이제 큰 해양 도시이긴 네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예산의 확보인데 지금 해사법원 설치에 있어서 세종시는 이미 세종특별시를 만들면서 법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예산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예. 땅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성은 다른 업무와 연계성인데 해수부나 이런 해양 관련 부처가 지금 세종시에 다 정부 부처가 다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결국은 접근하기 좋아야 되거든요. 예.
변호사들의 국토의 접근성, 중심이고 또. 예, 접근성을 따진다면 세종시가 단연 조건에 있어서 가장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오신 의원님마다 각자 논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면 세 개를 만들어야겠는데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예. 자, 아무튼 해사법원이 설치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 효과 뭘 보십니까? 지금 하셨지만 그 4천억 원 정도 지금 비용이 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사건들을 저희 해사법원에서 처리하면서 그만큼의 법률 비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막을 수 있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사법원이 생겨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들을 처리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 이제 해사 사건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우리 법률 서비스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동혁 의원님과 함께 지역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또 꼭 필요한 법안들이네요. 네. 오늘 법안을 보니까 물론 보령, 서천과 충청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지역 소멸 위기를 누구보다도 좀 크게 실감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제 보령의 경우에는 네네. 최근에 인구 10만이 깨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천의 경우에는 이제 5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 하나하나가 예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쓰는 1억과 보령 서천에 쓰는 1억은 그 다르죠. 예.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싶고 이런 워케이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런 법안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이 지역의 관광 수요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게 하고 그것에서 소비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보령 서천을 지역으로 둔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도시 소멸을 막아야 되겠다. 그 방법의 하나가 이 워케이션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보령 서천만 얘기하셨지만 지역구시니까 그 똑같은 사항들이 충청남도 전역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속도감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일단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편안하셨죠? 네. 제가 이렇게 저를 알리고 네. 또 제 의정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많이 배우고 예. 갑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자,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들어온 만큼 시간을 2배로 열심히 쓰겠다, 쪼개 쓰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의정활동 계획과 목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법사위에 몸담고 있긴 한데 네. 꼭 법사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네네. 좀 국정과제들을 좀 살펴보고 그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적극 입법에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만나입법이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유상범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발의하셔가지고 두 살을 줄여버렸잖아요. 통과된 것처럼 사실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게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누군가 지금 발빠르게 나서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법안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뭐 조 팀장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지역 경제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흔들 거예요. 근데 지역으로 무조건 와주세요, 읍소한다고 사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법안을 통해서 워케이션이라든지 지역과의 어떤 연계를 통한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법안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끝까지 좀 잘 아까 한번
물면 끝장 본다고 하셨잖아요. 끝장. 이거 될 때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회사 법원 세종시에 생기고 그러면 이제 워케이션 하겠네요. 네, 저는 의원님 행시 패스하셔서 행정부, 사시 패스하셔서 또 사법부,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까지 그래. 입법부까지, 삼부를 행정, 사법, 다. 입법까지 야. 모두 두루 끝장을 내신 만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국토 균형 발전 이것에 대해서도 끝장나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개묘년 토끼에라서 그에 걸맞는 많은 고사성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사토비라는 말이 있는데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위협하는 여우가 죽었는데 왜 토끼가 슬퍼할까요? 그 속 깊은 의미는 생태계에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라. 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군요. 올해는 호사토비에서 우리 지역이 행복한 한 해를 의원님께서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없다면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야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오늘도 변함없이 궁금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외모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아무래도 방송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제일 많이 티가 나는 부분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위아래로 막 나이 차이도 나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생에 꼭 한번 해야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좀 뭔지 알죠? 바로 깎아머리. 그럼요. 군대 스타일.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머리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즘은 예전보다 좀 길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발병들이 이제 있었어요, 네. 부대마다. 네, 근데 그랬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장들은 좀 잘 자르고 새로운 이병들은 좀 어설프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좀 기억이 있긴 한데 내가 할 얘기가 있잖아. 뭐예요? 나도 머리 깎았어요. 아, 이발병이었어요? 이발병이 아니라 잠시. 배우고 싶어서 내가 뭐라도 배워보려고 그래. 우리 내무반에서 내가 자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깎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부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 깎아도 그냥 바로 머리가 길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막 베테랑이었죠,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 장교들 머리도 제가 깎아주고, 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런 그, 사병이 머리를 깎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군대 자체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가 바로 군대 미용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예. 굉장히 궁금하시죠? 군대 미용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 그 법태부대 전궁금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아따,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하신 건지. 다름이 아니고 이 선생님이 이 동네 이발의 달인이시라고 그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또 그런 소문을 막 내고 그러고 나 부끄럽소. 예. 하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긴 하니까 나가 바야흐로 32년 전에 우리 고향 김씨 아저씨 이발 보조로 시작을 해서 선생님,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듣기로 예. 하고요. 그 저희 부대에서 간부들 이발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부대 이발사요. 네, 저희 부대 간부들 그 월회비 8,000원 내고 한 달에 2번 부대 이발소에서 이발 받거든요. 그 이발소에서 저희랑 근로계약하고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라 한 달에 2번에 8,000원이면 한 번에 4,000원인 셈인데 아따 이발비 한번 겁나게 짜네. 뭐 그래도 뭐 그래 한번 해봅시다. 부대 이발사 봉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발사 박태랑 씨는 법태부대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부대 이발사로 일하게 됐는데요. 근로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고 그 뒤로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부대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대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이발소에서 근무하던 근무 사병이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근무원까지 그만뒀다고? 그럼 3명이서 하던 일을 당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이발비도 찌꺼리만큼 주면서 진짜 사람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아따 그래서 나가 상여금이랑 수당까지 달라고 하고 이발비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부대 이발소가 적자라고 부대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뭐. 자기들만 적자야. 우리 집 가계부도 적자라고. 당신이 4,000원에 군인들 머리 깎아주는 탓에 당신 마누라야말로 미용실 못 간 지도 1년이 넘었다고. 나 불쌍하지도 않냐. 당장 이발비 올려달라고 혀. 아따 안 그래도 한 달 회원비를 10,000원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간부들 설문조사 한다 하던디.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이발비 1,000원씩은 더 낸다고 하겠지? 태랑 씨가 이발비 인상을 요구하자 군부대에서는 간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태랑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 이발비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했는데요. 간부 52%가 반대를 했어요. 죄송스럽지만 부대 이발소를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요? 다른 이발소를 다 10,000원 받는 이발비를 겨우 4,000원 받고 몇 년 동안 일했더니 고작 이발비 1,000원 올린 걸 반대했다고라? 인심 한번 야박하네. 그럼 나가 지금 해고된다는 것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됐으면 다른 부대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그냥 말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가만 안 있을 거요. 법대로요, 법대로. 군대도 법이 있을 거 아니요? 야, 제가 이발해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잘 되네요. 네. 예. 자, 오늘 사연은 군 이발소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태랑 씨가 이발비 인상을 요구했는데 반대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태랑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군 이발소라고 해도 4,000원 너무 싼 게 아닌가. 너무 싸지. 왜냐면 이분은 어쨌든 군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이발비 1,000원 인상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태랑 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사연도 역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태랑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사업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복직을 할 것이냐. 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복직이잖아요. 그렇죠. 복직할 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요. 결국 태랑 씨는 이 결정 못 받아들인다 해서 중노위까지 갔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갈 곳이 없으니까. 네. 이발소에 누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잘랐으면은 복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어쨌거나 태랑 씨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선 태랑 씨는 만약 자신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국가라면은 다른 군사시설 이발소에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간부 이발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각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갑자기 없어져서 임금이 끊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노위에서 구제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네. 일리 있어요. 지금 태랑 씨 보니까 이 부대 말고 다른 부대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그 가능한 일인가요? 중노위에서 태랑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까? 우선 다른 이발소에라도 보내달라라는 이런 주장, 사단 내 다른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태랑 씨 주장은 재판까지 간 결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아유. 사실 이 국방부 훈령 등에 따르면은 태랑 씨가 다른 사단으로 전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네, 태랑 씨가 또 미용 업무에 한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로 전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참 빡빡하다. 어쨌든 다른 부대에서도 일할 수 없으니 그럼 그 다음에 태랑 씨는 어떻게 했어요? 뭐 소송을 걸었나? 네, 결국 태랑 씨는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네. 결국은 중노위 상대로 소송까지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이런 경우처럼? 사실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는 건 행정심판이고요. 네. 이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기각 결정을 나온다거나 각하 결정 나온다거나 하면은 네.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건,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는데 그럼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복직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비슷한 사건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뭐 중노위를 거쳐서 부당해고다 구제 신청을 했는데 구제받지 못했고 1심 소송을 하는 중에 정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당해고로 구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정년이 나이가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복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심, 2심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이미 정년의 나이가 다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각하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이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복직할 수는 없지만 부당해고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2심으로 판단을 해라라고 보냈죠. 지났지만 그 사항에 소급해가지고 부당 임금은 받을 수 있다. 이득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네. 자,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소항대로
행정소송까지 했던 태랑 씨의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 2019년도에 1심 재판부는 태랑 씨가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각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예. 2020년 이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고 나서 2심 재판부에서는 맞네, 태랑 씨의 사업장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중노위를 상대로 구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발소가 없어져서 복직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요. 네네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또 달랐습니다. 아, 또 달라? 또 반전이야? 네. 대법원에서는 네. 그 2심 판결을 파기해서 환송을 해버렸어요. 와, 파기한 이유는 뭐예요? 네, 대법원은 네.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 특성과 이 시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앞서의 사건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 소송 진행 중에 정리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네.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고 네. 이 사건, 지금 우리 태랑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업장이 폐소됐어요. 아, 없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임금을 받을 수가 있냐, 돌아가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 이미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당 해고라는 법률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송하는 동안에 업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돈을 벌고 있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업장 자체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런 차이네. 소송하기 중간에 폐쇄됐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폐쇄된 폐쇄가 거예요. 됐기 때문에. 이미 없어진 아이고. 곳이에요. 없어진 그렇기 곳을 상대로 때문에 소송했기 때문에. 없어진 곳을 상대로 해서 돌아갈 곳도 없고 받을 돈도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연에 있는 태랑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직과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일하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이런 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보통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예외를 많이 두거든요. 그렇죠.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그래도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업주가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해고 예고 제도. 그죠? 그러니까 30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줘라. 그래야 직장도 찾고 뭐 마음을 정리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실 예고를 미리 받아도 해고는 참 슬픈 일일 수밖에 없죠. 부디 올해는 많은 근로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법안으로 다시 찾아뵙죠.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